안녕하세요, 여러분. 11주차째 수업입니다. 학기의 3분의 2가 지나고 지금 3분의 1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우리 수업도 강의 계획서대로 잘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오늘은 한글, 훈민정음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만들어졌으며 세종대왕은 어떤 목적으로 한글을 만들었고 그 후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런 문제를 오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먼저 볼 텐데요. 자, 우선은 야생화부터 보죠. 처녀치마라고 하는 꽃입니다. 아주 특이하게 생겼죠. 이름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 야생화, 우리나라 고유 야생화 중에 하나인데요. 특징이 뭡니까? 이파리가 치마처럼 바닥에 쫙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처녀치마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너무 왜 결혼한 사람은 치마가 없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치맛풀 이렇게 바꾸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공식 명칭은 처녀치마고요. 여기 아주 작은 꽃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예요. 요 하나하나가 아주 작은 꽃인데 그 하나하나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데 그게 부케처럼 모여서 꽃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는 참 굉장히 희귀한 꽃이에요. 보통 해발 1300m가 넘는 곳, 그런 곳에 거의 분포하고 있고요. 그렇게 높은 지역이면서도 뭔가 습기가 있는 그런 지역을 선호를 합니다. 이 꽃을 사람들이 보면 신기해서 욕심하는 사람들이 이걸 캐다가 자기 정원에다 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집으로 가져오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처음 한두 해는 살아있을 수는 있어도 꽃을 못 피워요. 이게 꽃을 피우려면 월동을 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월동을 잘 한다는 게 혹독한 겨울을 지나야 돼요. 좀 신기하죠. 혹독하게 추운 겨울이 있어야지만 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우리는 야생에서 참 많은 걸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큰 시련이 나한테 몰아닥치나 하고 참 원망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 시련이 지나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은 더 세련돼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을 겪으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야생화도 똑같은데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출석 설문에 여러분에게 경어법이 혼돈되어 쓰이거나 잘못 쓰이는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봐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짜 혼돈된 경어법에 해당되는 걸 내가 이제 두 화면에 걸쳐서 쭉 적었는데, 예, 보통 카페, 음식점 이런 데서 참 많이 경어법이 혼동되는 거죠. 손님 음료 나오셨습니다. 커피 나오셨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음식이 나오십니까? 커피가 준비되십니까? 또 커피나 햄버거, 치킨 나오셨습니다.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그 점주가, 그 사장이 이렇게 C를 무조건 붙이면 고객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붙여라. 이게 어법에 틀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강요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커피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매니저, 보스가 보고 있다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게 이제 자꾸 자기도 습관이 돼서 그렇게 강요된 상황이 아닌데도 자기도 모르게 보시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을 보고 형 사진이 잘 나오셨어요. 이런 거라든가, 또 역시 판매점에서 찾으시는 물건은 품절이십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된 게 주어인데 주체 존대의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C를 다 붙이겠어요. 요것은 참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이거는 이제 쓰는 사람이 막 혼돈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 제 친구가 면접 본다고 하니 만나 뵙도록 하세요. 이거는 높은 사람을 만날 때
뵌다고 하죠. 근데 내용선으로 볼 때는 사장이 자기 친구를 만나는 거를 자기 친구를 뵈라고 하는, 이게 이제 혼돈이 되는 거죠. 상당히 높은 사람이면 무조건 뵙다라는 단어 써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혼돈되거나, 아마 이제 앞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또 쓰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어법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올바른 경어법이 아니에요. 여기는 제 친구가 온다고 하니 만나 웹 들어가세요. 이 두 학생이나 이런 예를 든 거 보면 이게 아주 참 많이 사용되는 모양이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친구야, 선생님이 오시래 그랬는데, 사실 오는 대상은 친구죠. 근데 선생님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자기도 모르게 시를 쓰는, 이거는 막 혼돈이. 예. 사장님이 부르시고 계십니다. 시를 너무나 많이 쓰는 것도 사실 문제예요. 끝에만 쓰면 원래는 되는 건데 이렇게 쓰고, 여기에 또 문제점이라고 하면 앞에는 사장님이라고 해놓고 뒤에 시라고 했다는 거죠. 제대로 한다면 사장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요 군대에서의 그 잘못된 경어법들을 참 많이들 적었어요. 근데 어떤 거는 그게 왜 잘못된 건지 이해하기 힘든 것도 내 입장에서는 있어서 못 적었고, 하나를 적어봤는데요. 누구누구 병장님, 누구누구 병장님이 찾으십니다. 이럴 때 여기 이제 여기 동그라미 병장님이 네모네모 병장님보다 더 계급이 높은데, 그러면은 네모네모 병장님이 낮으면 사실 여기다가 찾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더 높고. 근데 낮은 사람에다 존칭 붙이면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많이 막 경어법이 막 깨지고 있어요. 내가 여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뵙도록 이거에 너무 참, 이걸 보고 정말 이렇게 쓰나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 친구를 막 뵙는다는 거. 그러니까 상대가 높은 사람이면 그냥 무조건 그 대상이 주어가 누구지 모르더라도 무조건 존칭 표현을 무조건 막 붙인다는 거를, 이런 걸 보고 올 수 있어요. 이 친구야 선생님이 오시래 이런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객체 존대, 말을 듣는 사람에 대한 존대는 있어도 주체 존대,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가에 맞춰주는 존칭법은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원어학자로서 분석해보면, 여러분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있죠. 화장실은 이쪽이십니다. 화장실을 존칭하는 거예요. 화장실은 뒤에 있으신데, 이것도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바지가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정도는 많이 써요. 왜냐면 바지가 결국은 그 손님의 소유니까, 그 바지를 존칭을 하면 그 손님을 존칭하는 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옛날부터 이런 경우는 좀 있었죠. 다음은 사장님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역시 말씀이 주어인데 계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이 거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 듣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무조건 시를 쓴다. 존칭 표현인 뭐 뵙는다 이런 말을 쓴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옷이 너무 예쁘시네요. 네, 이것도 아까 여기 바지가 잘 어울리시네요처럼 그 존칭의 대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 존칭을 하는 경향이 옛날부터 많이 이건 있어 왔어요. 택배가 오셨습니다. 말이 안 되죠. 고생하십시오의 문제는 뭐냐면, 고생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아랫사람에게 쓰는 거예요. 고생해라, 수고해라, 고생하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이 원래 수고하다, 고생하다 이런 걸 원래는 높은 사람, 자기보다 윗사람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낮은 사람한테 쓰는 표현에다가 시만 붙이면은 상대를 존중하는 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고생하다라는 표현이 아랫사람에게 쓰이는 거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진료실 들어오실게요. 체중계 올라가실게요. 병원에서 이제 간호원들이 환자 진찰을 받으러 간 사람에게 하는 말들인데, 이게 참 이건 병원뿐만 아니라 미용실에 가면 머리 감으실게요. 여기 의자에 앉으실게요. 참 이건 처음엔 너무 당황했어요. 깨요라는 건 정말 자신이 행동하겠다는 말인데, 이거 상대방을 높이는 걸 쓴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이런 말이 너무나 많이 쓰여서 이게 굳어져 간다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참 난감합니다. 근데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은 굳어져 갈 것 같지는 않아요. 내 기억에 이게 어떤 코미디언, 여성 코미디언이 이 말을 쓰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유행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앞에 시경어법의 경우는 거의 뭐 잘못된 게 너무나 많이 퍼져 있는데 깨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닐까라는 게 내 생각입니다. 언어의 변화는 어떤 거는 변화가 시작되다가 쭉 지속돼서 그게 굳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문법화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는 살짝 그때 동안만 유행하다가 사라지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게 살아남고 어떤 게 없어질지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습니다. 저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게 이제 틀렸다.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해야 된다고 이제 이걸 적은 것 같은데요. 사실 상대가 내가 말하는 상대가 아버지보다 더 높은 분, 할아버지나 이런 분일 때는 자기 아버지라도 주체 존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존칭법에 따르면 이건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또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게 없어요. 이것도 이제 혼돈한 것 같아요. 말씀 드린다. 내가 대상에게 뭔가를 준다라고 할 때 상대가 높은 사람이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이라는 것도 내 말을 말하는데 말씀이 높, 높, 높인 말이 아니에요. 이건 겸양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인데 내 말을 이렇게 조금 낮춰서 말을 대쓴 거예요. 상대가 선생님이고 높으신 분이니까 내 말은 하찮은 거다라는 의미로 선생님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존대법 잘된 표현인데 아마 이거 적은 학생은 이제 혼돈이 되는 모양이죠. 말씀이라는 게 뭐 높임말이라고 생각한다든가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혼동돼서 사용되는 경어법을 아주 관심 있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많이 제시해 줘 가지고 나도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가 지속될 것인지 아니면 얼마 지난 다음에 사라질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한번 상황을 지켜보십시오. 이 변화의 상황이 더 증폭될 것인지 아니면 사라질 것인지요. 네. 경어법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화용적 기능이 있다. 화용적,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아니고 이 말이 사용되는 상황, 문맥과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제시한 여러 가지 데이터에서 보듯이 그 상황을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좀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화용적이라는 것이 어떤 언어 표현과 그 표현이 사용되는 실제 배경, 문맥, 상황 이것과 관계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주 문장 구조를 이루는 문법적이고 비문법적이고 이렇게 쓰면 맞고 틀리고를 문장 구조와 관련해서 말할 때 문법책에 나오는 그런 구조와 관해서 말할 때 그런 그 언어의 현상은 아니다. 사회의 관계성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시에 대한 게 저렇게 깨지기도 하고 변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래서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인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하다가 사장이 딱 나가버리면 그 사장을 싫어해요. 굳이 존칭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음속으로는. 끝에는 사장이 없어지면 말했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장이 이렇게 있는 사장을 낮춰서 얘기하다가 사장이 부스 들어왔어요. 이제 격식을 같이 하죠. 그래서 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보 어머니께 말씀드리세요. 이 당신이란 말이 없어도 듣는 사람이 주체일 때는 이렇게 상황에 의해서 듣는 사람이 바로 또 주어이기도 해요. 드린다라는 말에. 그래서 이제 시가 들어간다. 여기도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오래요. 아버지가 없어도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오래요 할 때 오는 사람이 아버지인데 할아버지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감히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높일 수 없어서 오래요 하는 것이 원래는 전통적인 경어법인데 요즘 오시래요를 많이 쓰죠. 그래서 모국어 습득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만 경어법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 사회 상황과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가르침에 의해서 교육에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교육이 어떤 분위기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집안마다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가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경어법, 뭐 혼돈된 경어법을 자신도 모르게 뭐 친구를 뵙는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고 그게 여러분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생각된 게 굳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러면 사회 상황이 변하면서 경어법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경어법은 활용적 기능이다. 고유한 문법 현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찾아서 제시했던 그런 훌륭한 예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수업을 훑어봤고요. 그 중에서 또 고유어, 차용어, 우리말 요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짚고 우리가 지난 시간 하지 못한 말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유어. 예, 여러분 알다시피 순수한 한글로 된 거. 산, 바다, 꽃, 사랑, 미움 뭐 엄청 많죠? 이런 것들은 분명한 우리말이에요. 고유어예요. 예. 한자어에서 온 차용어인데 아주 옛날부터 이미 우리말에 들어와 있는 건데요. 군자, 부모, 백성, 효, 국가, 정직. 한자 중에서도 이제 불교 관련 가사, 수라, 화두, 의심, 공부, 문명 이런 것들은 원래는 우리말이 아니었지만 우리말이 들어와서 지금 사실 우리말처럼 쓰이고 있죠. 이것이 옛날에 온 차용어다. 원래는 한자에서 왔다고 해서 우리말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말이 없어요. 대체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미 차용됐다고 하더라도 우리말에 그 대체가 없고 어쩔 수 없이 쓰일 수 있고 굉장히 오래된 거. 이건 결국은 우리말로 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다른 것들 볼까요? 일본을 또 통해 들어온 차용어들이 있어요. 라면. 물론 이제 일본 자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라면은 중국을 통해서 왔다고 하고 담배는 뭐 포르투갈에서 왔다고 하나요? 뭐 이런 등등으로 라면, 담배, 빵, 카스테라, 고무, 우동 이런 것들은 뭐 그래도 그 근대쯤에 와서 아주 옛날 건 아니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일본이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고 또 중국 쪽이 먼저 받아들였고 또 일본의 그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우리말에 와서 이제 정착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발음에 있어서는 사실 일본어와는 다르죠. 그렇기도 할 뿐더러 이걸 대체할 만한 우리말이 없어요. 우리말이 있는데 애들이 쓰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지만 이걸 굳이 다른 말로 바꿀 수도 없고 바꾸더라도 굉장히 어색하게 됐죠. 이런 것도 우리말로 봐야 합니다. 차용어라고 해서 우리말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밖에 뭐 영어에서 온 차용어는 얼마나 많습니까? 라디오, 안테나, 컴퓨터, 레이저, 노트북. 예. 우리말로 할 때는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라고 해야겠죠. 영어, 이 컴퓨터는 영어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가까운 시간에 우리말에 들어간 차용어인데 우리말이에요. 이 라디오를 어떻게 다른 걸로 표현하겠습니까? 안테나 대신 뭘 쓰겠습니까? 촉이라고 하겠어요? 촉. 컴퓨터를 계산기라고 한다면 컴퓨터의 원래 의미는 컴퓨트라는 게 계산하다는 뜻인데 그러면 계산하는 기계하고 또 다르죠. 우리가 흔히 숫자를 눌러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라는 계산기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차용하지만 우리말이다. 현재는 우리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우리는 이제 일본과의 그 악연이 많죠. 그 식민지 시대 이 사람들의 그 횡포, 온갖 나쁜 짓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 마음도 별로 보이지 않고
그래서 일본에서 들어온 차용어들을 이제 많이 막 없애려는 노력을 해요. 그래 없앨 수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순수한 우리말로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말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한국어에서 영어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라는 언어가 차용어를 아주 무수히 받아들이는 건데, 예를 들면 뭐 들어봤겠지만 불고기, 갈비, 잡채, 이 음식을 불고기니 갈비니 잡채니 이런 것들을 특히 불고기하고 잡채, 미국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불고기는 이제 육식을 안 먹는 채식주의자는 안 먹을 수 있죠. 갈비도 안 먹을 수 있고요. 근데 잡채는 내 경험을 때 모든 미국인들이 좋아해요. 이걸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주 독특한 방식의 요리죠.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소고기를 가지고 하더라도 독특하게 하는 그런 방식의 요리죠. 특히 잡채 같은 거, 불고기. 그래서 이걸 이제 영어 사전에 아예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CHAEBOL. 예, 그냥 그래서 체벌, 재벌이에요. 재벌.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구조는 아주 독특합니다. 서양의 그 대기업과 다른 점이 대개 창업자의 2세, 3세들이 그대로 사실 그 증권의 비율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어간다든가 그걸 인정해 준다든가 또 하나의 기업에서 온갖 다른 종류의 업종들을 마구막 만들어서 그 세력을 확장한다든가 이게 이제 굉장히 독특해요. 주식의 특히 상속 문제 이런 게 참 독특한 구조인데 그래서 경제학에서 경제학자들이 한국식 독특한 이 대기업 구조를 재벌이라는 우리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이런 걸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테고요. 큰 사전에는 일반 사전에도 이 재벌이라는 한국에서 들어간 아주 특별한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을 하는 것은 자기의 언어에 그걸 대체할 만한 단어가 이미 없을 때는 뭔가 다른 거를 표현할 때는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역할을 합니다. 우리도 그래서 어떤 차용어가 들어왔을 때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게 없고 또 의미가 큰 변화가 없다면 그걸 사용하는 것 자체를 꺼려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가 있고 새로 빠른 단어가 다른 문화로부터 만들어지는데 그걸 뭐 순우리말로 다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어떤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말인데도 외래어처럼 보이는 거 이런 것들 엔누리, 시나브르, 안다미로 이 우리말이에요. 근데 일본어라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알죠?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말 순화에 대한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본어에서 식민지 기간을 거치면서 일본어를 아직도 여전히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노가다, 나와바리, 유도리, 구루마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말 대체편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거는 일본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말이 있는데 그걸 왜 사용합니까? 막노동, 구역, 융통성, 수레. 그래서 이런 여기 제시된 것 같은 일본어는 순화해야 합니다. 우리말로 바꿔 써야 돼요. 왜 기분 나쁘게 나쁜 추억이 있는 일본어를 사용합니까? 우리말이 충분히 있고 같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근데 때로는 과잉순화가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일본에 대한 악감정이 남아있어서 뭐 우동을 국수라고 하자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동과 국수는 다르죠. 달라요. 다르게 어떻게 그걸 국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여야죠. 닭도리탕을 닭볶음탕이라고 많이 바꿔서 좀 식당 등에 사용하죠. 국립국원에서 이걸 제안한 모양인데 이건 내가 볼 땐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아까 시나브르, 에누리, 안다미로 이런 것들이 일본어처럼 들린 것처럼 닭도리, 이 도리라는 것이 일본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거에 대한 어원을 찾고 있는데 이 도리는 일본어가 저 아니고요. 일본엔 이런 닭도리탕 같은 요리가 없다고 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없고, 이 닭도리탕이라는 게 뭡니까? 닭을 잘게 조각을 내 가지고 그걸 막 이렇게 탕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아주 독특한 맛이 있죠. 닭을 볶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 도리라는 것이 도리깨질을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콩이라든가 곡식을 옛날에 이렇게 껍질을 벗길 때 도리깨라고 하는 그 기구를 가지고 이 곡식을 때려 쳐서, 그래 곡식이 부서지게, 그 콩이면 콩깍지가 벌어지게 막 때려서, 그래서 수확을 하는 그런 도구였어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돌이라는 게. 그래서 닭을 돌이쳐서 마구 잘게 잘라서 탕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너무 과잉 순화작용을 한 게 아닌가. 우리가 때로는 이걸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창씨 개명된 우리 불꽃이라고 하는 책이 최근 몇 년에 굉장히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이분이, 이거 저자가 일본에서 문학 쪽 공부를 하신 분 같은데, 일본어를 좀 아니까 일본어와 우리말 식물 이름을 다 비교해 가면서 일본어를 그대로 쓴 게 아니고 일본어를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뭔가가 비슷하면 이게 창씨 개명된 거다, 일본에서 나온 거다, 막 이러면서 이 꽃 이름을 다 바꿔야 된다고 책 한 권에서 주장했는데,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뭐 거의 대부분의 풀 이름이, 거의 대부분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창씨 개명된다고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일본이든 우리나라든 중국이든 같은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죠. 동양 문화권에 속해 있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게 한자어일 수도 있고 같은 의미를 공유할 수 있어요. 그게 꼭 일본어를 우리가 뺏긴 게 아닙니다. 같은 한자에서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부르고, 그걸 우리 한글로 해서 어떻게 부르고, 일본 사람들은 또 그걸 일본어로 어떻게 불렀는데, 일본어하고 우리하고 그 의미가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전부 다 이게 창씨 개명된 거다. 일본에서 나온 말이니까 다 바꿔야 한다. 이것도 과잉순화, 이거 잘못된, 과잉순화 벗어나 잘못된 주장이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순수한 한글만 쓰자. 그래서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쓰자. 굉장히 유명한 언어학자 최현배 선생님이라는 연세대 교수이셨던 분이 옛날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순수한 우리말을 쓸 수 있다. 순한글주의를 주창했던 20세기 초반부에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북한에서는 지금 이렇게 쓰나요? 이 비슷한 표현을 쓰나요? 북한의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한글로 바꿨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편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이상하죠. 비행기가 우리한테는 없었던 물건을 중국에서 먼저 번역을 하고 그걸 우리가 이제 한자로 가져다 쓰는 건데, 굳이 그걸 날틀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한자를 어떻게 이렇게 다 바꾸겠습니까? 문화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우리말로. 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어에서 피자 이런 거를 부침개랑 비슷하다, 서양 부침개 이렇게 하자는 주장이 있기도 한데 너무 지나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말이라는 걸 어떻게 볼 것인가? 고유어, 차용어. 차용어는 다 우리말이 아닌 것으로 볼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용어가 꼭 필요해서 우리말에 들어왔고 그걸 대체할 만한 우리말이 없으면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에 쓰이게 되고 그것은 이제 우리말인 겁니다. 자, 또 이것과 관련돼서 어원이 다른 동의어를 어떻게 취급할 건가 하는 건데요. 똑같은 의미, 거의 비슷한 의미,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자, 이게 뜻이 두 개가 다릅니까? 고맙다, 감사하다가 의미가 뭔가 차이가 있나요? 예, 사람마다 이거에 대한 느낌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미안하다 하고 죄송하다의 의미 차이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로하신 세대 분들이 한자어에서 온 감사하다, 죄송하다를 써야 뭔가 더 감사하고 뭔가 더 죄송하고 자기 감정을 더 무게 있게 전달한다고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상 뒤쪽 한자어에서 온 말을 더 쓰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앞에 순한글 표현 고맙다, 미안하다를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있는데. 근데 언어란 게 참 어떤 때는 참 묘한 것이 이미 그 언어의 고유어로 존재해도 외래어가 들어왔을 때 그게 상위 문화권의 차용어가 들어왔을 때 그게 상위 문화권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면 뭔가 더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우리말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있고요. 네덜란드 이런 지역에도 있고요. 한자에서만이 아니고 영어도 그렇습니다. 사업을 한다. 비즈니스를 한다. 비즈니스가 뭐 좀 더 폼나 보입니까? 그냥 비즈니스를 해요. 뭐 그냥 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제 한쪽, 두쪽, 뭐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이럴 때 요즘은 그래도 페이지 대신에 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경향이 있는데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다면 우리말을 쓰는 게 좋겠죠. 근데 뭔가 차이가 있다면 그 차용어를 써도 뭐 누가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그룹 내에서 예를 들면 사업자들 모인 집단에서 자기들끼리는 비즈니스 말을 써야지만 뭔가 더 세련돼 보인다. 나도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은 부류에 속하고 싶다. 이런 의도, 어떤 소속감, 친화력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언어의 표현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요 네 가지 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요즘은 감사하다, 죄송하다보다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더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한글을 많이 쓰자는 의식적 작용이 있는 거라고 봅니다. 동아리 서클 이것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언어적 사대주의에서 나온 게 아닌가를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언어적 사대주의에서 나온 거라면 단순히 그런 의도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어를 더 선호하는 거라면 우리 이제 재고해야 되겠죠. 옛날에는 지금은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습니다.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어 문화에 더 쏠리죠. 근데 이전에 우리나라는 중국,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 중국 의존적이었어요. 심지어는 왕이 오를 때도 중국의 허락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형식을 거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를 쓰면 더 뭔가 품위가 있다고 생각하고 한자에 대한 중국 문화에 대한 사대주의 같은 것이 옛날엔 분명히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한자가 우리말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자가 대량 많이 들어와서 많은 경우에는 우리말 자체가 없어진 경우가 많죠. 근데 여전히 이렇게 공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언어 대중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많은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예, 지난 시간에 대한 것을 되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예, 이 교시에는 이제 한글 훈민정음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